이어서 이제 위클리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물론 캐리 정태균 프론티어님만큼의 에너지로 제가 오늘 사회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와 다른 특별한 에너지로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집중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KUK의 핵심 비전과 같이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앞으로 모실 텐데요. 이분은 저와 오랜 지인이면서 동시에 논리를 갖추고 계시고 이성과 지성 모든 것들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프론티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티어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원래 이런 데 나오면은 깔끔하게 입고 뭐 이렇게 단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몰골이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명하진 않지만 아마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저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촬영의 연장선에 있어서 제가 머리와 수염을 깎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배우 외에도 싱어송라이터로 제 자작곡 앨범을 이제 2개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그리고 시나리오 각색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2014년까지 저는 국제 NGO 쪽에서 일을 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재미가 없다. 그 3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일 때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뭔가 넘쳐나는데 그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반복된 일상이 저한테 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그만둘까? 직장을 때려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거를 반대했던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말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냐. 그리고 그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말이 맞는 말일까? 내가 진짜 안정적인 직장을 지금 당장 뭔가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뭘 계산을 했냐면요. 내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될까? 그 당시 제 월급에서 제가 먹는 거 조금 아끼고 하고 싶은 거 조금씩 덜 하면서 내가 돈을 모았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지? 그때 제 계산에서는 한 달에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100만 원이면 이제 1년이면은 1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죠. 그리고 15년이면 1억 8천입니다. 제가 그때 분당 미금역 쪽에 있는 그 복층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되게 쌀 때였어요. 되게 많이 떨어졌을 때인데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그 미금역의 복층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약 1억 8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아직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내 젊음의 그 15년을 할 거 안 하고 못 하고 이러면서 아껴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15년을 저축을 해야 지금 살고 있는 요 정도 전세값밖에 안 나온다고? 내 젊음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게 저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 8천이 아니에요. 그때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고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15년 동안 제가 매달 100만 원씩을 악착같이 모아도 아주 조그만 원룸 전세 하나 얻을 수 있겠죠. 15년 후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말은 이거 미신이구나. 이거 잘못된 말이다. 그럼 차라리 내가 쫄쫄 굶더라도 15년 동안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 직장을 2014년에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때서부터 영화사의 프로필 돌리면서 그리고 다음 강의 블록체인 경제 강의 진행해 주실 이은진 프론티어님이 그때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통기타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 쫄쫄 굶어본 적 없이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던 도중에 동기적인 사건이 저한테 하나 생깁니다. 재작년 2020년 10월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 동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까 나왔던 박샘 프론티어님입니다. 그때 당연히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형 KOK라는 게 있는데 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요 박샘 프론티어님하고 지금 진행을 봐주시는 정채현 프론티어님이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쯤 미국 달라스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제가 있던 달라스로 왔어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친분을 맺고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이 두 사람한테는 선생님이기도 했고 또 친한 오빠기도 했고 형이기도 했고 그런 관계였는데 두 사람이 차가 없었을 때 뭐 한인 마트를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그럴 때 제가 제 차로 라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갈비찜도 해주고 부대찌개도 해주고 이러면서 두 사람한테 많은 제 선의를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근데 원래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잘 뿌렸나 봐요. 전화가 온 거죠. 박샘 프론티한테. 그래서 KOK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뭔가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형 이거 저랑 같이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 제가 뭘 했을까요? 안 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상하게 빠졌구나.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스스로를 못 도왔어요. 지금은 엄청 후회하는데 그때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리고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가상화폐라는 거에 대한 편견도 있었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 이해를 못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는 걸 내가 말리진 않겠지만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러고 제가 그때 거절을 했었어요. 그때 시작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기사들을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기사죠. 아마 제가 올해 45인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 일본에 대한 저희들의 그 기억은 굉장히 뭔가 선진국, 첨단 기술을 달리는 국가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아이와 워크맨 듣고 뭐 이러면서 일본 그 제품들 되게 선호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수업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때 이웃나라 일본에서 어떤 뉴스가 터졌냐면 일본에서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뉴스가 난 게 이상한 온라인 계약 해가지고 학생들을 교실에 다 모아놓고 선생님만 모니터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대면 수업이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어디 있냐면요. 교무실에 있어요. 교무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거를 모니터로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전부 다 학교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이래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한 기사들을 조금 더 찾아봤었는데요. 이런 기사를 또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월급이요. 30년 동안 오르지를 않고 있대요. 이 차트는 지금 20년의 차트를 제가 뉴스 기사에서 발췌를 한 건데 실제로 요거보다도 1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일본이고 그 밑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월급 그 임금 수준이 훨씬 더 낮았죠. 그런데 지금은 앞질렀어요. 일본은 계속 정체돼 있었고 저희는 계속 임금이 올랐죠. 다시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가 받던 월급의 액수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만큼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정체된 이유가 뭔가라는 것들을 봤더니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인터넷 시대로부터 비롯된 디지털 시대, 그 시대의 변화를 일본이 감지하지 못하고 그 변화에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인터넷 그게 뭔데? 그거 없어도 지금 사는데 아무 불편함 없는데? 지금도 나는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는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해가지고 특급 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네, 도장을 없애자 이거였어요. 2020년에 그 시대에 도장 없애는 게 어떤 첨단 기술 개혁안이래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여전히 도장 찍는 것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팩스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더 이상 여러분 도장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일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 문화와 도장 문화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애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유를 대봐라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그러면 꼭 바꿔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를 설득해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요. 그러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그 기술이 뭐가 나왔냐면 도장 찍는 로봇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너무 어이가 없으시니까 지금 웃음을 터뜨리시는 걸 텐데, 그래서 우리 기계는, 우리 로봇팔은 아주 정교하게 네모칸에 정확하게 잉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라면서 도장 찍는 기계가 나온 거예요. 해결 방안이라고. 너무 이상하죠?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시대는 새롭게 뭔가가 변했는데 그 변화에 발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휴대폰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금방 휴대폰이 보급이 됐었거든요. 일본의 휴대폰 보급률이 굉장히 느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공중전화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공중전화 되게 편한데 굳이 왜? 이러면서 안 했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장인정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장인정신이 예전에는 굉장히 미덕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장인정신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것을 고집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일본을 뭐 안 좋게 얘기하려고 뭐 일본을 비웃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인 분이 계시거나 뭐 일본인 가족분이 계시거나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니까 스미마셍이고요. 오히려 저는 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던 예전의 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처음에 KOK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주의 깊게 들으려고 안 했었으니까요. 안 해!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고 내팽개쳤었거든요. 그때의 제 모습이 바로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한번 좀 버리고 내가 좀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작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고정관념을 버리니까 이슈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게 뭐였냐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그냥 위험자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어떤 그 차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부분들이 있죠. 요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서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로 들어가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몇십만 원 안 하던 몇만 원 안 하던 비트코인이 그때 2,6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뭐 PD 수첩 같은 데에서 방송도 나오고 뭐 몇만 원으로 뭐 300억을 벌었다느니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코인 사야 된다고 그랬었던 시기죠. 그런데 2018년 1월 달을 기점으로 2,600만 원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뉴스들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세계적인 어떤 펀드 회사라든지 CEO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까지도 이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이다. 이거 잘못하면 휴지 조각된다. 막 이러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2,6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8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한화 기준으로. 약 400만 원이라고 치죠. 2,600만 원이었던 게 40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지지부진하죠. 근데 그러던 코인이 작년 초부터 재작년 이제 말부터 시작해서 막 오르다가 작년 5월 달에 얼마를 찍냐면요. 8천만 원을 찍습니다. 400만 원까지 떨어졌던 게 20배가 무려 20배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찾아보고 더 재밌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때 2,600만 원이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구글의 검색어 그 검색량 그 검색 수가 8천만 원을 찍었을 때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요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는 사람도 적어졌는데 가격은 2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다량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요때 2,600만 원에 막 샀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아 이게 망하나 보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라 그러죠. 개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는 안 해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 오히려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 CEO들, 회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다 샀다라는 거야.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이 가상화폐라는 게 암호화폐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는데 자기들이 더 싸게 이거를 줍줍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좋은 뉴스들을 내서 개미들을 다 털어먹기 하고 자기들이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이게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신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흐르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신뢰가 생겼구나 이거는 지금은 투자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점은 이거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장기 투자로 유명하잖아요. 워렌 버핏은.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워렌 버핏조차도 네, 재작년에 일주일 만에 항공주를 다 손절해버립니다. 아니 본인이 10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그래놓고 본인은 일주일 만에 항공주를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워렌 버핏이 뭔가 거짓말했다, 뭐 자기가 이야기했던 신념에서 뭐 이제 뭐가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마 워렌 버핏도 그럴 거예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가치 투자를 지향하지만 때때로 그때의 그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리니까요. 팩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KOK에 대한 팩트죠. 제가 재작년에는 안 했는데 저는 작년 7월 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재작년에는 안 했다가 작년에 하게 된 이유가 재작년에 안 했을 때 저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장애들 거기서 이제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팩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를 제가 겪은 거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장애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상장된 거래소의 문제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트비즈하고 빗성글로벌 두 군데 상장이 돼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트비즈라는 거래소는 있는지도 몰랐었고요. 빗성글로벌이라는 거래소도 뭐 그 거래소가 뭐 엄청 큰 거래소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때 저는 했었습니다. 뭐 굉장히 글로벌 거래소로서 뭐 엄청난 높은 순위에 있는 거래소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어떤 이제 프로젝트들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도 않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자체 거래소에다 상장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실제 있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거긴 했지만 저한테는 크게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재작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안 하고 있던 동안에 변화들이 생긴 거죠. 쿠코인이라는 데에 상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쿠코인이라는 이 글로벌 거래소 중에서도 이 쿠코인은 굉장히 아주 좀 그래도 유명한 거래소잖아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며칠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 쿠코인이 전 세계 글로벌 거래소 5위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업비트는 현재 23위입니다. 글로벌 순위에서. 그러면 업비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는 쿠코인의 지금 거래가 됐구나. 내가 안 하는 동안에 라는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뭐 ZBG 빅글로벌 원래 있던 거 이후에 비트렉스에도 뭐 상장이 되고 핫빗에도 상장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더 인도닥스라든지 게이트IO라든지 이런 데도 또 상장이 됐죠. 요게 저한테는 어떤 거를 의미했냐면요. 계속 발전하고 있네. 계속 변하고 있네. 정체되어 있지 않네. 라는 게 저한테 중요한 일이었어요. 현재는 코인마켓캡에 들어가 보면 KOK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쭉 나오고요. 그 중에 쿠코인이 현재 5위고 게이트.io가 글로벌 거래소 순위 지금 8위에 현재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움이 자본 잠식 회사라던데 뭐 이런 인터넷에 어떤 악성 댓글들 많잖아요. 그런 글 중에 그런 글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작년 7월에 KOK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제가 시작하던 그때쯤에 났던 기사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미디움이 상반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상반기만 영업이익률이 48%에 단기 순이익률이 39%에 뭐 앞으로 연 200%의 성장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런데요. 미디움이 어떤 회사입니까? 미디움은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을 전 세계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이래요.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속도를 보유한 기업이래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일반적인 주식 상장하는 회사처럼 현금으로 어떤 자금을 보유할까요? 가상화폐로 가지고 있겠죠.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토큰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것들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데에 포함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이 뭐 상반기에만 48%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48%가 아닌 훨씬 더 커다란 거대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움을 보니 미디움과 KOK의 인수합병 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미디움은 초당 거래할 수 있는 초당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그 속도죠. 트랜잭션 퍼 세컨이라고 하는 그 TPS가 이더리움이 현재 20 TPS가 나오고 그러니까 1초에 2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초당 7 TPS인데 미디움에서 나오는 이 기술이 최소 초당 15,000 TPS와 안정성을 검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게다가 블록체인 수요처에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엔비디아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여기에 있고 여러 군데가 나오죠. 이 기술 수요처는 미디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 그냥 미디움 쳐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About Us에 비즈니스 요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쭉 나와요. 삼성 SDS도 있고요. 뭐 LG CNS, SK CNC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냥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있고 그리고 KOK 그리고 뭐 나인컴퍼니까지 쭉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쓰이고 있대요. 실제로 사례들이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쓰는 고속도로 상호 정산 시스템 하이패스에서 쓰이는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해서 실제로 이 기술이 그냥 만들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실증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있었던 장애 중에 또 하나는 채굴량이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겠어? 왜냐면요, 재작년에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내가 그 스테이킹을 했을 때 그거에 이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는 그 채굴량이 너무 높았어요. 아마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다 뭐 아시겠지만 그때 뭐 10몇 프로 뭐 하여튼 되게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와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럴 텐데 저같이 약간 조금 이렇게 시니컬한 부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야 그렇게 많이 주면은 그 유지가 되겠냐? 오히려 저는 그게 안 좋게 보였어요. 야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은행 이자가 1%대인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데 작년에 다시 돌아보니 토큰 이코노미에 따른 토큰 공급량을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굴 양이 예전보다 줄어든 거죠. 그래 예전보다 줄어들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저는 오히려 줄어든 거 보니까 진짜 오래 가려고 하나 보네. 안정적으로 계속 뭔가를 이끌어 가려나 보네. 라는 오히려 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제가 작년 7월에 시작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도 또 한 번 이제 바뀌었죠. 정책이. 리워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보상률이 더 줄어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줄어들었지 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요. 저는 별로 안타깝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가 받는 채굴량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오히려 저한테는 믿음으로 그게 다가와요. 그게 막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나눠주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계속해서 토큰의 공급량을 조절을 하는구나.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정말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뭐가 이게 중간에 뭐 잘못되는 일 없이 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토큰 그 특성을 보면요. 반감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인넷으로 실제로 뭔가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블록이 생성이 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반감기라기보다는 반감기와 같은 그런 뜻으로서 공급량을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을 계속 높여나가고 안정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S커브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번 오를 때 그냥 쫙 오른다 그러면 크게 S자를 그린다 그러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별다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S자 커브를 통해서 이게 올랐다가 안정기에 들었다가 또 올랐다가 가치가 상승했다가 또 안정기를 거치고 올랐다가 안정기를 거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처음에 시작한 몇 명이 그냥 계속 독점으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금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격을 또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화폐 발행량 감소를 통해서 그리고 소각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플랫폼 가격 또한 계속해서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한테 있었던 또 다른 장애가 참 많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씩 궁금한 겁니다. 또 하나는 콘텐츠였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촌스럽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 봤는데 뭐 콘텐츠도 양도 별로 없고 너무 제가 볼 땐 디자인이나 그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저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디자인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 막 이런 식이었대요. 물론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요거보단 괜찮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랬대요. 색깔도 제 느낌에는 좀 구리고 그랬는데 보니까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때 시작했죠. 저는 작년 7월에 버전 2.0에서 지금 이제 버전 3.0으로 넘어왔죠. 근데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제 느낌에 뭐 이게 진짜 전 세계 짱이야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더 생기는 거죠. 완벽하게 이게 갖춰졌을 때부터는 소비자 시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시장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지금 타가지고 지금 수익을 거두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죠? 계속해서 변화하느냐 계속해서 좋아지느냐 나아지고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건데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 양도 많아졌고 디자인도 좋아졌고 그리고
그 컨텐츠 구독 이용권이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그냥 한 달 구독 이용권 해가지고 마음껏 무제한으로 구독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도 좀 변화가 생겼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장애를 그 벽을 좀 허물어뜨리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퍼럴 마케팅이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쿠팡이츠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쿠팡이츠가 처음에 생기자마자 이용했습니다. 왜 제가 혼자 사는 독거남이기 때문에 자주 배달을 시켜 먹어요.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이거를 깔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친구 추천을 해서 내 친구가 소개받아가지고 주문을 하거나 이러면 저한테 쿠폰을 10,000원짜리 쿠폰을 줬어요. 지금 5,000원 주거든요. 처음에 10,000원 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소개받은 그 친구는 10,000원짜리 쿠폰을 2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게 내가 소개해도 어차피 얘가 더 이득이니까 막 얘기한 거죠. 쿠폰을 많이 받아서 음식을 싸게 주문하려고. 근데 심지어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초창기 때는 10명한테 그래서 소개해주면 저한테 플러스 쿠폰을 또 줬어요. 그리고 뭐 30명한테 뭐 소개하면 플러스 쿠폰을 또 주고. 그러니까 제가 엄마 이거 깔아봐, 아빠 이거 깔아봐, 형 이거 깔아봐, 뭐 이거 한 거죠. 근데 친구 추천 리퍼럴 마케팅이잖아요.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아시나요? 제가 작년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코인원 가입을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가입하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다 가입을 완성을 하고 보니까 내 추천인 코드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입을 하면 8,000원을 준다라는 그 공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그 가입하는 방법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제 블로그가 엄청 뭐 활성화되어 있거나 엄청 큰 블로그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2달 있다가 보니까 제 코인원 계좌에 20몇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가 제 블로그를 보고 제 소개자 코드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나 블로그에 평소에 별로 올리지도 않는데 내 블로그를 누가 이렇게 보고 가입을 한 거지? 이게 저도 놀랐어요. 소개자 코드 리퍼럴이죠. 요즘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는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아요. 아마 광고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철저하게 이제 리퍼럴 마케팅을 통해서 차를 구입합니다. 초창기에는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테슬라 초창기에는 내 코드로 내가 테슬라 운전자인데 내 코드로 만약에 내 친구가 테슬라 차를 사면은 그러면 막 뭐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바꿔주고 막 이러다가 뭐 5명인지 이렇게 몇 명 이상을 소개를 해주면 차 모델을 업그레이드 해줬었어요. 상위 모델로. 엄청났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2019년에 테슬라의 새로운 고객 리퍼럴 프로그램 해가지고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거기서 조금씩 뭔가 줄어요. 그래서 1000마일에 무료 슈퍼차징을 준다. 요거를 소개하면. 그런데 작년 기사를 보니까요. 또 바뀌었어요. 작년 9월 기사를 보니까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추천 리워드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데요. 왜 제공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누가 소개 안 해도 테슬라를 사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투자자 시장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소비자 시장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테슬라는. 헤어케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2024년까지 채굴 보상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가요? 결국에 유저를 만드는 일이죠. 네, 이처럼 유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저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스템들을 하는데 그 중에 리퍼럴 마케팅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카카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도 2년 동안 500억 적자 보면서 무료 문자라는 서비스를 주면서 사람들을 계속 모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저가 많이 모이고 나니까 그때 애니팡 딱 출시해가지고 500억 적자 나던 회사가 2달 만에 흑자 전환. 쿠팡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죠. 적자 단위가 조 단위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나스닥이 상장을 했는데 그때 상장할 때 이슈였죠. 네. 100조 기업으로 상장을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유저가 있으니까요. 또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면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제가 저축하고 중앙화,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저는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작년까지도 저는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적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을. 내가 왜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옛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새마을금고 그 통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학생들. 그래서 이 거래 내역이 입금을 많이 하고 액수가 아니라 그 횟수가 많은 사람들 저축왕 뽑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거 저축왕 되려고 막 100원도 저금하고 200원도 저금하고 용돈 생길 때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저축왕이 돼서 크레파스 뭐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그거를 그때 상품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새마을금고 연 이율이 얼마였냐면요, 13%였습니다. 10만 원을 저금하면 그 다음에는 11만 3천 원이 되는. 근데 그게 복리로 불어나는 그 마법.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점점 그 금리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은 1%대잖아요. 그렇게까지 줄어들었는데도 저는 그때 그냥 기억이 30년 동안이나 저를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별 생각 없이. 근데 저축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언제냐면요,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집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008년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죠. 이때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됩니다. 왜냐면요, 이때 이 사태가 세계 대공황처럼 완전히 그냥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 각국이 화폐들을 막 유동화폐를 많이 발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격이 엄청 뛴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부자들은 뭐 무슨 채권이니 달러니 금이니 부동산이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를 그 상황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처럼 그냥 저축이 최고지 하고 그냥 매달 꼬박꼬박 저축만 하던 사람은요,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의 가치가 하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내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중앙에서 컨트롤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도 국가가 찍어내는 거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국가가 조정하는 건데,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일반 서민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2008년 말에 나왔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 백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고요? 디지털 다단계다, 비트코인 디지털 폰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망할 거다, 그 탈중앙화로 가겠다라는 거를 그 중앙 정부들이 그걸 가만 놔두겠냐 이러면서 다들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그 누가 비트코인 망할 거라고 요즘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죠. 신뢰를 이미 얻어버렸잖아요. 이미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돼버렸잖아요. 그때의 요 비전을 발견하고 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거뒀겠죠. 우리는 그때 그 시기는 사실 놓쳤어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왜요? 예전에 저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저는 KOK라는 거를 선택을 한 건데, 바로 작년에 300불을 딱 스테이킹 하면서 작년 7월에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 300불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수수료만 한 18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네. 성격상
300불 스테이킹 하긴 했는데 이거 진짜로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뭐 이더리움으로도 넣어봤다가 막 POK로도 넣어봤다가 막 뭐 빼봤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만 40만 원 넣고 18만 원 넘게 수수료로 썼어요. 근데 물론 좋은 점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드디어 친구들을 소개하거나 할 때 제 마음에 부담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친구들한테 소개를 제대로 해주기 시작했죠. 고정관념을 버리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익숙함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 별로 하기 싫고 뭔가 좀 귀찮아질 것 같아서 안 했다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니 내가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KOK를 제대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비로소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KOK 플랫폼 소개에서 보면 KOK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계 최초 POP 오퍼링 시스템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한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래요. 콘텐츠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콘텐츠 플랫폼인데, 그런데 그냥 콘텐츠 플랫폼이 아니고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이래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데 유튜브로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유튜버들 보면은 유튜브 올려서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뭐 해가지고 그 영상 시청하고 하면 그러면은 저한테도 수익이 되죠. 근데 만약에 유튜브가 없어져 버리면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 페이지를 만약에 없애버리면요, 내 채널을,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올렸던 내 창작물은 다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인 거죠. 그러나 블록체인 컨텐츠 플랫폼이래요. 블록체인 컨텐츠 플랫폼이라는 게 중앙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저작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저는 저작물에 대한 좀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번 달에도 그 제가 음반 냈던, 음원 냈던 걸로 제가 한 300 정도 요번에 저작권이 나왔거든요. 300원? 300원 정도요. 자,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어떤 뮤지션으로서도 크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저작료를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 받으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액수에 상관없이. 왜냐면 내 창작물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누군가 내 창작물을 한두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내 창작물을 그걸 듣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블록체인 컨텐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거죠. 그 회사 관계자들만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한대요.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메인넷이라든지 머지리티라든지 뭐 다오라든지 웹 3.0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은진 프론티어님이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끝내려고 해요.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 경제다라고 할 때 플랫폼 회사들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2기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12 중에 7개가 다 플랫폼 회사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텐센트, 여기는 이제 중국 회사죠.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렇게 있는데, 요 컨텐츠 이 플랫폼 경제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 플랫폼 회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유저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저가 막 많이 모이면 이 회사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을 한 회사들은 자기들이 성공을 한데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게 바로 유저인데, 그런데 그 유저들이 많아져가지고 독점을 하면 그 유저들한테 수수료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유저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유저한테 수수료를 또 매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독점했으니까. 그게 요 플랫폼, 일반적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플랫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과점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프로토콜 경제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예 시작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독과점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암호화폐에 처음에 시작됐던 그 생태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DNA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이제부터 스스로 매겨야지 하고 싶다고 스스로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라주즈라는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회사가 일반 그러니까 우버나 이런 거와 같은 그런 이 회사인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발췌해 갖고 왔는데 우버 경쟁사는 수수료 0원, 이유는 프로토콜 경제 보고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버가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러면 이 라주즈는 프로토콜 경제래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우버는 내가 만약에 차를 나 좀 우리 집까지 태워주세요 하고 이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와가지고 나를 태워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금액의 20%를 우버라는 회사에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주주에서 운영하는 거는요. 내가 우리 집까지 갈게요 할 때 현금이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라주주에서 발행한 주즈라는 토큰을 이용해요. 라주즈라는 회사에서 주즈라는 토큰을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이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요 주즈라는 토큰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 딱 갔을 때 그 주즈라는 토큰을 그 기사한테 줍니다. 수수료는 얼마냐면요. 0원이에요. 수수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사는 자기가 나중에 요거를 자기가 받은 토큰을 현금화하려면 그러면은 그거를 현금화할 때 요 토큰은 다시 또 회사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유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토큰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그 토큰 가치에 대한 레버러지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점점 커지는 거고 승객은 승객대로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대로 그걸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독점하면 회사만 이득 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요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다 같이 그러니까 요 생태계가 커지는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득을 보는 구조가 바로 프로토콜 경제인 거죠. KOK가 바로 그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로드맵이 이렇게 있습니다. 테스트넷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이저 거래소에 연속 추가 상장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인넷 지금 이제 그 테스트 하고 있잖아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고 하나요?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메인넷 베타 런칭이 이제 되고 리브랜딩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세계 최초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구동을 하기 시작할 거래요. 머지리티라는 일반적인 SNS가 아닌 게임과 어떤 이런 것들을 증강현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증강현실 서비스가 될 거라고 하고요. 요런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KOK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변해 나갈 거라고 해요. 다오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은진 프론티어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웹 3.0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KOK는 시공간의 탈중앙화, 소유권의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화 생태계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경제 시스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자 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꼭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KOK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제대로 그 비전과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KOK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어떻게 되려는지도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 그런데 야 1,000만 원만 투자해봐. 50억 벌 수 있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나방들은 그럼 나도 해야지라고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상하게 들려요. 저거 진짜 맞는 말이야? 저 사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를 왜 해? 이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며칠 전에 타임지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타임지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투기 수단이기보다는 사회적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보다 공정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KOK에 똑같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어떤 투자로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요번에도 트래블룰 적용된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겁먹어가지고 또 막 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야 이거 이러다가 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에 떨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두려움에 떨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비전과 가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지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냥 돈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밑에만 보게 되니까 조금 뭐가 흔들린다 싶으면 걱정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KOK로 바꿔봤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바꿔봤는데 KOK 투기 아닌 사기 사회적 자산이다. 네, 창피하니까 얼른 넘기겠습니다. 얼른 넘기겠습니다. 네, 얼른 넘겼는데 그래서 요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KOK 야 니네 잘해. 미디움 야 니네 좀 잘해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개척자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뭔가 약간 뭐 두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더 담대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보답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도 우리가 뛰어들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으쌰으쌰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가치를 증명해내는 개척자를 프론티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해시팀의 프론티어 이상훈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